네, 이번엔 한 주 동안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민주당이 띄운 연금 개혁안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와 관련해서 영수회담에 이어서 3자 회담까지 회동까지 제안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은 거절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왜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꺼내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제 국회 22대 국회 이제 한 닷새를 앞두고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 정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연금 개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어찌됐건 배경이야 어찌됐건 간에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연금 개혁이야말로 2055년이면 우리가 이게 다 고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제 여야 공이 이제 연금 개혁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약간 처한 정치적 상황과 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우원식 국회의장 내정자 이제 당선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 러시도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지금 뭔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조금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서 정책 이제 이슈로 넘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지금 고민스러운 지점을 먼저 압박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걸 성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아마 이제 두 가지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저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꺼냈든지 간에 과연 그럼 이게 지금 이번 국회 안에 처리가 되겠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걸 여야가 합의할 문제인데 대통령실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건 조금 애매하니까 말을 아끼는 건 당연한데 국민의힘의 반응이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9%에서 지금 13%로 올리는 거는 합의했잖아요. 그나마 예. 이제 우리가 내는 돈은 합의했는데 이건 굉장히 큰 거라고 좀 봐요. 근데 결국 지금 43%로 할 거냐, 45%로 할 거냐, 44까지도 왔기 때문에 예. 여야가 지금 나오는 받게 되는 돈에 대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1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큰 차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수 개혁만 하고 나머지 그럼 연금 제도 개혁은 언제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은 걸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통으로 연금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다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이것 또한 여야 원내대표단들이 좀 말하자면 좀 의견 접근을 이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다음 주면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가 되고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공세와 관련해서 최근에 당원들의 탈당 러시도 있었고 좀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여서 계속해서 좀 공세를 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사실 이 얘기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연금 개혁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런 상황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연금 개혁 특위도 만들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논의해 왔고 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보험 요율도 9%에서 13%까지 올리는 거에도 합의했고 굉장히 예. 큰 합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득 대체율도 43, 44, 45 거의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봐도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빨리 합의 처리합시다라고 얘기한 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22대 국회로 이 부분을 넘기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22대 국회에서 다시 연금개혁 특위 만들고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되다 보면 아마도 22대 국회의 중반이나 가야 이 문제가 이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는 다시 지방선거도 있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었을 때 1차적인 합의안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점을 정확한 어떤 이 연금 개혁 안에 1차적인 어떤 처리 단계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윤희숙 전 의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받고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22대 국회로 넘겨서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 보면 지금 21대 국회에서 다음 주에 마지막 본회의 때 여야가 빠르게 합의를 하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이 소득 대체율인데요. 저희가 앞서 표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당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실 공방이 있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비공식 석상에서 45%를 제시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 또 여당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동안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거는 이제 당원 연찬회 끝나고 올라오는 이제 말하자면 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말하자면 이 정책 라인에서 저는 보고를 받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아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정부도 그런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믿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사적 사석이 어떤 자리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놓고 본다면 이게 1% 차이 이게 사실은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지금 여야 한 43이냐 45를 따져봤자 이게 실제로 1%포인트의 나중에 수령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정말 말하자면 판을 깰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실 공방은 진실 공방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논쟁으로 돼서 연금 개혁이 좌초된다? 이건 사실은 말하자면 정말 이거는 뭐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이 윤석열 정부도 연금, 노동, 교육이 3대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저도 보는 이유가 22대 국회 가서 내년 넘어가면요. 그다음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또 대선이 있고 또 총선이 있어요. 선거가 있으면요. 이 말하자면 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더 내라고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심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해, 올해 제가 모수개혁, 그러니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정도는 합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연금의 연금 지급의 뭐 법제화라든가 그다음에 제도 개혁 이런 관련된 것들은 22대 국회 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여야 그러면 여기서 모수 개혁만 합의하고 나머지 22대 국회에서는 제도 개혁으로 가자. 이렇게 아마 원내대표단들이 조금 합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결국은 사실 이 법안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혜병 특검법안과 같이 처리하겠다는 아마 이것 때문에 여야가 연금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금까지 좀 연결하는 거는 조금 그건 정치적인 손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공방이 불거지는 어떤 배경까지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포인트 차이가 정말 작은 차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진실 공방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불필요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연금 개혁만큼 중요한 법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해결해 내겠다. 임기 중에 해결해 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야당이 협조하겠다라는 모습이면 사실 여당이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여당에서 야당의 대표가 수용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거기에 뭐 꼼수 정치다, 위선 정치다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의 제안을 폄훼하시면 앞으로 더 여소야대 국면이 심화되는 22대 국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낼 건지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한 번에 이걸 다 해결할 수 없다면 단계적 처리 방법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방안들로 가야 앞으로 대화를 여야의 대화, 협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이게 한목의 통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노력하면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말이라도 여야가 합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삼자가 만나지 않더라도 이렇듯을 하고 한 라인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 핸드폰에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 통화라도 하셔서 흔쾌히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하신다면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결국엔 그렇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 여당의 제시안인 이제 44% 네. 이제 45% 국민의힘 아닌 44%까지 좀 합의할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재명 대표의 안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큰 논란은 없어요. 이거 일종의 주는 내는 돈은 정리가 된 거고 받는 돈을 얼만큼 할 거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1%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이 판 전체를 다 흔든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건 이번 주말 시간이 있죠. 왜냐하면 주말에 원내대표단 합의하면 되고 제가 보기에 자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게 자꾸 최혜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과 자꾸 연결지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최혜병 특검법 우리는 당연히 반대한다. 다만 연금개혁안에는 우리가 뭐 같이 협조하고 찬성하겠다. 왜냐하면 연금개혁을 해야 될 주체는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리 대응하면 될 일이라서 이걸 같이 묶어서 화요일 날 상정 못하겠다라고 보긴 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원내대표단에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이 부분만은 이제 정말 그 모수 부분만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이번에 처리하고 나머지 제도 개혁은 20대 국회 넘긴다. 그렇게 서로 합의 문서에 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은 있다. 왜냐하면 화요일 날 본회의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저는 연금개혁 이걸 자꾸 뒤로 미룬다. 제가 보기에 이게 뒤로 미뤄가지고는 점점 더 여야가 총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 있는 지금이라도 부분적이라도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과도 또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야 모두 이제 28일 본회의에서 이제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 이탈표 단속에 나섰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이제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낸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이탈표를 위해서 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추가 이탈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의원님들이 그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수처에서 나오는 이 수사 진행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김계환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본인은 그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녹취 파일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과 동요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그 수습하는 방법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 어차피 공수처 수사 이후에 특검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빠르게 이 특검법에 합의하시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걸 국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22대 국회를 맞이해서 국민의힘이 덜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의원님들의 양심과 소신 투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이 국민의힘의 내일을 생각하는 길인가,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내일 미래를 생각하는 길인가라고 본다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많은 고심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 어제 같은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24% 안쪽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 이 부분은 무엇일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17표가 네, 결국에는 그렇죠. 변수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 불참하는 의원들이 재표결에 불참하는 의원들이 과연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게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뭐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혹시라도 좀
관련해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도 낙선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사실 이번 법안이 제가 보기에 가장 결정적인 맹점은 뭐 안에 있는 독소조항 이건 다 이미 우리가 많이 얘기된 건데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게 국회의장을 거의 겁박하다시피 해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게 보내간 것 때문에 실제로 마음에는 이걸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무리하게 정부를 겁박하고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렇게 당리당략적으로 대통령을 코너에 몰려는 듯한 이런 게 맞느냐라는 데 대한 반발 심리가 있을 거예요. 민주당 상식적인 의원분들도 아니고 22대 국회에 가서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냐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이번 21대 국회는 처리가 안 될 걸로 보는데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택하는 전략이 이거 같아요. 전원 참석은 하되 표결이 진행되면 다 빠진다. 그러면 남아있는 의원들이야말로 사실상 기명 투표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그 가능성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밝힌 분이 3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 이상은 저는 나오기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더더군다나 민주당도 약간 뭐 일사불란하게 지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서 이건 22대 국회에서 차라리 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속도를 매우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속도라면은 한두 달 이내 공수처가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기소를 할 건지 검찰로 이첩할 건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도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화요일 날 말하자면 최혜병 특검법은 제가 보기에 이탈표가 있더라도 극히 미미하게 될 것 같아서 아마 이번에는 그냥 폐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공수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가 확보한 걸로 알려진 VIP 경로설 관련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자, 야당은 특검 필요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여당은 공수처가 수사를 잘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서로 다른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민주당은 수사가 이게 대통령실이 관련돼 있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녹취 파일도 지금 찾아낸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이게 이제 입증만 되면 될 일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사실 그 특검 주장이 지금 사실 논리가 지금 잘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저는 그래서 공수처장도 지금 임명된 상황이고 지금 이 정도까지 수사의 속도를 내서 지금 실무선들은 다 끝내고 이제 남은 사람은 국방장관 정도가 지금 남은 이제 참고인이 될 텐데 저는 그렇다면 이제 굳이 이걸 특검 가야 되느냐. 오히려 특검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저는 공수처의 조사 결과가 이제 한두 달, 7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보고 하자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 같아요. 예,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고 지금 속도도 내고 있지 않느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자료들, 증거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실의 직접적 개입이 지금 이제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필요하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해야 될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공수처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지금 조금 더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되는데 뭐 이제 마지막에 장관 정도 이정섭 장관 정도 남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정섭 장관 다음 선이 또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지금 대통령의 경로가 왜 중요하냐. 대통령 경로가 있고 나서 그 경로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이 장관, 그다음에 국방부에 있는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소통하고 거기에서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의 그 조사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건데 과연 공수처가 이 많은 수사량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가 완전히 끝나더라도 기소권이 공수처에는 없어요. 그럼 기소는 누가 하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고요.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관여가 발견이 된다고 할 때 과연 검찰이 기소를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본다면 독자적인 조사와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의 필요성, 공수처가 아니라 법 특검의 필요성이 지금 더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저는 조금 더 타당성을 갖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살펴볼 텐데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에 뭐 6월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뭐 전 대통령들도 계속 예방을 하면서 보폭을 넓히곤 있는데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덜 나오고 더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왜 비대위원장으로 왔는지 약간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광폭 행보를 보이는 건 뭐 여당의 지금 대표격이니까 좋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전대를 위해서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도를 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준비 상황에 박차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제 8월 전대라고 이제 거의 이제 굳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럼 준비를 착실하게 전 하기 바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관심 사항이 그럼 전대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유승민 의원이 등판할 수도 있느냐, 누가 나올 수 있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 100%라 그러면 사실 유승민 의원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저는 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긴 한데 그 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권을 찾아오고 정권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론조사 30이든 여론조사 50이든 어쨌든 저는 지금 아마 그런 여론의 수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 이제 전대 룰과 그다음에 이제 전대 시기 이 두 가지 정해지면은 누가 나올 건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약간 무기력해 보이고 무언가 지금 여당답지 않아 보이는 이런 것들은 전대를 통해서 그런 컨벤션 효과와 그다음에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는 그런 어떤 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대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정말 국민의힘의 어떤 변곡점을 갖다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이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부터 빨리 속도를 내서 이제 어차피 22대 국회도 이제 21대 국회 끝나고 22대 국회 넘어가니까 빨리 이제 6월 달 정도에 그럼 지금 8월이라 그래도 6월쯤에는 이제 룰 개정도 해야 되고 전대 준비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황우루 비대위원장이 조금 내부에 좀 진력을 다해서 빨리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예,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룰 개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참패에 대한 어떤 각성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조금 좀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고 나서 과연 이 비대위가 관리를 제대로 전당대회를 관리를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는 이 당을 바꾸기 위한 혁신의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두 가지의 모습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면 이렇게 무기력한 집권 여당 이런 모습들에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하실 거다라고 생각 들고요. 뭐 앞으로 전대 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대 룰이라든지 아니면 전대 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이정표나 어떤 내부에서의 방향을 놓고 노선 투쟁이든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것을 봤을 땐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과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은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갖게 됩니다. 예. 한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네.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저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저랑 그렇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를 같이 했는데 예. 저는 뭐 사실 이걸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이 개입됐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을 다시 비서관으로 영입했느냐 이 문제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저 많은 수십 명 비서관 중에 한 명이고 특히나 이제 정 비서관이 정무 감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론 수렴에 좀 뛰어나니까 그 장기를 좀 발휘하라고 이제 영입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서관 한 명 영입한 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어떻다 그다음에 혹시나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수사해서 본인이 감옥 가진 어떤 사람을 다시 사면복권시켜서 비서관을 쓰냐 이렇게 논란 뭐 제기는 할 수 있긴 한데
그 비서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면 될 문제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 비서관도 이제 명예회복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갖고 있는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과의 가교 역할도 좀 하면서 저는 그걸 한다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나중에 잘 썼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격은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능력 중심의 인사였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당시에 구속 수사를 했던 인물인데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습니다. 전 이런 황당한 인사를 처음 봤습니다. 이건 정말 여당에서도 지금 기괴하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의 인력풀의 바닥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국정농단의 어떤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지칭받았던 사람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쓴다? 저는 정말 이해가 할 수 없고요. 지금 그 정호성 비서관이 뭐 3비서관이라는 명칭입니다만 그 3비서관이 국민 공감 비서관이랍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를 과연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인사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잘못된 인사다. 그리고 이런 그 정호성 씨가 물론 개인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호성 씨가 지금 맡아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을 과감없이 수렴해서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국정농단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인사를 대통령의 인사권,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합니다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넘어갔을 때 과연 앞으로 대통령실에 나와서 보여줄 수 있는 인사, 정말 저는 국민들께 매우 실망감을 주는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